어제도 우리가 방송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규가 증거인멸 교사를 급작스럽게 자백을 하면서 법원 판사가 보니까 구속 후에 검찰하고 딜을 했어? 이상한 의문점이 있어 라고 판사가 직접 이야기할 정도로 좀 이상해.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관련 보도 유동규 증거인멸 교사 자백 법원 구속 후 검찰과 딜 여러 의문점이 있다. 이 내용 되게 이상하더라고. 말이 안 되는 것. 겁나 이상하죠. 그러니까 유동규는요. A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A씨. 휴대전화 파기를 부탁해요. 그래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내용.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했다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A씨한테 휴대전화 파기를 부탁해서 증거인멸을 내가 교사했어. 인정하고 뉘우친다. 라고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달까지만 해도 증거인멸을 교사한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사실상 검찰이 개입된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거기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당시 언론이 시끄러웠고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면 자기가 직접 하지 굳이 A씨 지금 같이 이 증거인멸로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재판을 받고 있다고. 네. A씨한테 해달라고 한 것이 이상하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굳이 한 쿠션 넘어가지고 야 이거 있잖아요. 땅에 파묻어버리든가 한강에 던져버리든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사람한테 증거인멸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이상하다. 이 판사님 내가 봤을 때 되게 훌륭해 보여. 제가 봤을 때 이 판사는 기소 자체가 이상하다고 보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예. 기소 자체가 이상하다. 아니 판사 입장에서 증거가 인멸이 됐는지 교사를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증거인멸이나 교사 여부를 보면 되는 거지 당사자가 자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별로 이슈가 안 돼요. 여기에서는. 근데 이 자백 여부가 이슈가 된다는 거는 자백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증거 자료가 있는 휴대전화였다면 자기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는데 버려달라고 했다는 것도 이상하다. 이분 진짜 훌륭하셔. 이 판사님은 우리가 봤을 때도 이런 비슷한 의문점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왜 남한테 시켜서 인멸해달라고 해? 갇혀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지금 판사가 왜 나는 이 판사가 기소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이분이 그렇게 판단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자백배제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거가 이 사람의 범죄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가 자백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백만 있으면 유죄를 인정을 못한 거예요. 지금 이 판사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증거를 인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만 보면 되는데 갑자기 자백이 석연치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지금 유일한 증거는 자백밖에 없고 다른 별단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별단의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인멸했다는 별단의 증거가 있다면 판사 입장에서 유무죄 판단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 굳이 정치적 이슈가 될 게 너무나 뻔한 사건에서 검찰과 딜을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이 말을 했다는 거는 갑자기 재판에서 이 말을 했다는 거는 자백이 증거로 나와 있는데 이 자백은 배제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거가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검찰과 딜을 한다는 흔적을 이야기하면서 판사가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판사 입장에 봤을 때 야 이거 너희들 이거 기소한 거 자체가 딜을 위해서 기소한 거 아니니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못된 변호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야 살짝 빠져나가네. 이분 판사 이름이 주진남 판사인데 이어서 한번 볼게요. 이분이 지금 재판장에서 한 말. 수사 기록을 보니 유동규가 자기가 구속되고 난 다음 검찰하고 딜을 하더라. 핸드폰을 갖다 줄 테니 불구속 하사고 하면서 핸드폰은 지인에게 맡겨놨다. 누군지는 말 못하겠다고 이게 진술서인 거예요. 그리고 피고인 깎아말하는 같이 재판받고 있는 A씨의 핸드폰을 깨서 버렸다고 하니 유동규가 화를 냈다는데 버린 것을 갖다 달라고 한 것도 이상하다.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에 의문이 든다. 그 다음에 피고인 그 A씨의
변소. 내가 자기를 실드 치는 거예요. 변소를 받아들이기에 법령은 진짜 너무 좀 저질이야. 변소가 뭐니? 한자 써주지도 않고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있고 수사에 착수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핸드폰을 깼다는 것도 이상하다. 보통 그 핸드폰은 자기가 자기 무고를 증명하기 위한 요소로 되게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 관련돼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나 이재명하고 통화했어, 뭐 정진상하고 통화했어 같은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깨버려. 그 이상하다는 거고. 이 과정들을 보면 유동규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죄를 면하기 위해서 뭐 말하자면 정진상이 시켜가지고 휴대폰을 던졌다 같은. 나 그 사건 되게 미스테리였거든요. 휴대폰을 던졌는데 땅에 떨어지는 걸 또 누군가 그렇죠. 누군가 주워가잖아요. 갑자기 그때 타이밍에 맞춰 나타나서. 그것도 되게 이게 이상한 게 지금 유동규의 본인의 태도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유동규 본인의 태도를 지금 현재 바뀐 입장을 보면 유동규는 자기는 신분호권 역할을 하고 돈을 전달했을 뿐인 사람인 거예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이에요. 물론 비번을 안 까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비번만 까면 핸드폰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돈이 나한테 들어왔어. 나한테 들어왔고 그 돈을 뭐 현금으로 바꿔서 누구한테 갖다 줬다 하는데 그러면 그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핸드폰을 절대 버리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핸드폰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리고 갑자기 달라고 한다?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이고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나는 전진상에게 돈을 전달했다라는 것을 내 죄는 내가 알렸다라고 유동규가 모든 사건의 포커스를 받고 있을 때 만약에 하나의 사태에 내가 빠져나갈 유일한 증거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없애라고 했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 진짜로 숨겨야 될 거면요. 창밖으로 던지겠어요. 이미 이슈화가 되고 있었단 말이야. 경찰이 들이닥칠 걸 알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핸드폰을 어디 꽁꽁 숨기다는 그 방법이 없겠어요? 실제로 자기의 무기가 될 텐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아까 진짜 정변이 정답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재명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정진상이 뭐 했다면 그거를 그 정진상이 핸드폰 버리라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중동이 막 보도하고 그랬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유동규가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든지 혹은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뒤집어 쓰려고 했다면 그 핸드폰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무기인데 그게. 그리고 그 핸드폰을 지금 그에 관련되어 있는 계속 A씨라고 나오는 사람이 지인 중에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본인의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확증 편향 이런 데 빠지면은 이거 있잖아. 이재명이 정진상 통해가지고 김용 통해가지고 유동규 돈 받았을까? 이거 말고요. 대장동 사건을 다시 넓게 펼쳐보면 50억 클럽이에요. 곽상도랑 대장동이 연결된 흔적이 2016년에 그 정민용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있을 때 그 정민용이 대구를 내려간 그 흔적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수사는 되게 골 때린다니까요. 갑자기 428억이 등장해갖고 이거를 유동규하고 정진상하고 김종이 나눠먹기로 했다. 근데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근데 또 뭐 무슨 뭐 친형제보다 가까운 사이였다 같은 소리 하면서 근데 그 사람한테 428억이 나누면 한 120억 뭐 이렇게 되잖아요. 100억이 넘노. 근데 그 사람한테 뭐 1000몇만 원인가 얼마 주고 또 뭘 청탁을 해. 그럼 완전히 카르텔에 있는 사람들이 뭘 청탁하기 말고 뭐 있어 무조건 들어주면 되지. 검찰 말 하나도 안 맞아 지금. 아니 이 사건의 결국 본질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그냥 돈이에요. 돈. 어떤 놈이 돈을 많이 먹으려고 했고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한 거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가 본질이에요. 50억이 어떤 정치인의 아들한테 이명이 생겼다는 이유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럼 게임 끝난 거지. 아니 도대체 이 사건이 다른 본질이란 게 뭐가 있습니까? 대장동이 뭐 어마어마한 문화적 유산이 있어 개발하면 절대 안 되는데 기업고 개발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 대장동을 개발해서 그 이익이 어떤 식으로 나눠졌고 그 이익이 나눠지는 과정에서 부당한 금전 지급이 있었느냐 그냥 돈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할 정도로 검찰은 돈을 안 따라갑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저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모든 계좌를 다 압수수색했다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어떤 콱샹 도둑놈 새끼한테 들어갔는데 왜 웃으시죠? 아무튼 그 콱샹 도둑놈한테 들어간 그 돈은 그 돈에 대해서 그 돈의 연결고리가 나왔는데 이거보다 더 본질적인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 이 돈보다. 누구 사람이 왔다 갔다 누가 아는 사이다 모르는 사이다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결국은 돈이 누구한테 가서 어떤 도둑놈한테 갔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돈 보고도 모두새도 일관하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게 2016년에 남욱이가 곽상도를 만나러 대구에 가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이게 이제 정민영 이렇게 같이 갔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유동규가 내가 봤을 땐 제일 나쁜 새끼예요. 이렇게 변절할 줄도 알았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 뒤통수 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맡겨놨더니 자기 몫을 챙긴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얘는 쉽게 표현하면 그 돈을 받으면 안 되는 일종의 공무원이었다고. 그래서 걔들한테 돈을 받았다고 뇌물죄로 구속수감되고 재판받던 놈이 갑자기 자기 죄를 나는 그 돈 뇌물로 받은 게 아니고 이재명 측에 정치자금으로 줬어. 훨씬 죄가 가벼운 정치자금을 준 죄로 탈바꿈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사건이에요. 그거 있잖아. 고향한테 생선 맡긴 거지. 도의적 책임 이재명한테 있는 거 맞죠. 근데 사람이 변절하고 돈을 받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 대장동에 사업자들이랑 결탁해가지고 그 돈을 처먹는 그 새끼가 나쁜 거지. 믿고 그 사람을 임명해준 사람이 나빠요? 문 대통령이 윤석열이 그렇죠. 저렇게 배신할 줄 알고 검찰총장 맡겼겠어요? 어떻게 검증을 해? 사람 미래를. 진짜 나쁜 새끼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당시 공무원 그 직책을 맡고 있던 정민영이가 남욱이 따라다니면서 곽상도 같은 애들이랑 같이 어울렸다는 그 보도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근데 곽상도 아까 뭐 이명이 와서 뭐 돈을 그래서 세금 떼고 하니까 한 30몇 억 됐다 그랬던가?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 지금. 그 돈을 받고 비유하는 세력은 분명히 윤석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수사를 하는 게 부산저축은행 출발점에 있는 당시 검사, 부산저축은행 수사했던 검사 윤석열, 그 부산저축은행 측 변호사였던 박영수. 그 박영수가 나중에 박근혜 특검을 하게 되는데 그 박영수 특검에 있던 애들이 지금 이재명 수사를 해. 이게 뭐야? 막장 드라마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윤석열의 생각이 있으면은 그런 박영수의 퀴즈라고 불리는 애들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검찰의 생각이 있으면은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 사준 거 수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연히 가다 보니까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우연히 그 부산저축은행 관련자인 사람 김만배가 윤석열의 집을 사줬어. 이건 뇌물입니다. 윤석열 뇌물죄 뇌물을 받은 자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진상 실장이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말 것이다 같은 소리를. 그래서 이번에 그 CCTV 있었는데 없었다고 거짓말하는 거. 나는 이거 게이트급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입장문 하나 나왔죠. 검찰은 노드뷰로 현장 검증합니까? 가끔씩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 궁금해가지고 로드뷰로 볼 때 있거든요. 아, 저렇게 변했구나 싶은 거야. 아, 슬픈 이야기다 진짜. 근데 검찰은 지금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로드뷰로 봤는데 안 보였었나 보지? 그냥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대충 쓰는 거죠. 근데 유동규도 이 CCTV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인은 입구에 CCTV가 있는 줄은 알았다. 그런데 내가 계단으로 올라가면 5층으로 갔는지 6층으로 갔는지 모를 거 아니냐라는 또 궤변을 내놓더라고요. 일단 들어가는 게 찍히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뭔 말이야? 말이야 막걸리야. 간단해요. 간단해. 그 CCTV 포렌식을 어떻게든지 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유동규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보면 됩니다. 검찰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저 CCTV 저거 이거 그냥 유명한 사건인 거야. 역대급 똥볼인 거야. 로드뷰는 안 보였었나 보지? 자. 그래서 검찰이 무슨 근거로 유동규 진술이 사실인 것처럼 영장에 적시를 합니까? 최소한 영장이라고 하면 공적문서잖아요. 좀 더 정확히 말해드릴까요?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그렇죠. 알고도 그걸 적시했다면? 아니 근데 위조는 아니고요. 아니 굳이 말 알고도 그랬다면. 일단은 그래요. 저는 유동규 하면 가장 생각난 게 그거예요. 낮이었습니까? 밤이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거는 검찰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그 한마디로 다 이야기 다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본인의 범죄 사실을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못하고 그거는 검찰한테 물어보라는 거는 검찰 소설에 초고가 안 나온 거야. 그렇죠. 그랬는데 왜 갑자기 또 CCTV는 갑자기 이야기할까? 초고가 나온 거죠. 아 그게 생각해 보니까 공문서 위조는 아니구나. 내가 그 사문서 위조, 뭐 표창장 위조를 이야기하려고 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직권남용 아닌가? 뭐예요, 정변?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거? 허위 사실인 거 알면서 공소장에 적시했다며. 모자이크 좀 해주시고요. 아. 목소리 변조 좀 해주세요. 아 무슨 죄냐고? 그걸 뭐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 뭐 법적으로 그거 문제가 죄로 만들게 있으니까. 만들어. 아니 그리고 세상에 역대급 코미디가 하나 나왔어요. 정진상은 대지를 하자고 하는데 검찰이 거부한 사건. 검찰이 대지 실문을 거부한 사건. 보통은 대부분 다 검찰이 대지를 시키잖아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보려고. 근데 검찰은 완벽하게 유동규 편인 거야. 그렇죠. 이런 사건은 대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진술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진술이 어긋나는데 뭐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다 하면 대질을 안 할 수도 있긴 합니다. 대질을 안 할 수도 있는 게 이 사건은 그게 아니잖아요. 양 당사자의 주장만 있는 거고 그 주장에 대해서 상호 간의 공박의 자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탄탄하게 쌓이지 않으면 법원에 갔을 때 법원에서야 상대방의 전략을 검찰이 청취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뭘 갖고 있는 줄 알아야 나도 상대방이 미리 다가올 수 있는 나의 공격에 대한 방어 방법을 또 재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라도 대지신문을 보통 이런 사건은 반드시 하는데 대지신문 안 한다는 거는 대지신문 안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지. 아니 대지신문을 하게 되면 실제로 유동규가 끝까지 자기 주장 저는 못 펼치기 힘들다고 보는 게 대지신문을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 반박할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오기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때 만났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나한테 전화한 기록이 있어 같은 실제적으로 무고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할 말이 되게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상적으로라면 내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대지를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유동규 입장에서 내가 정말 억울한데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는 돈 받은 적 없다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누구였어요? 그 새끼 내놓고 데리고 와보세요. 사실 이 말이 가장 먼저 나가는 거거든요. 네. 내 앞에서도 그 이야기 하나 봅시다 하고. 근데 조금 석연치 않죠. 검찰이 그걸 안 했다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검찰이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수사해버린 거 어미준식으로. 지금 말이 진술이 바뀌면 이득을 보는 놈 몇 놈을 구워 삶아다가 나 세 사람이면 딱 좋아요. 3인성호가 되니까 구워 삶아다가 사건의 색깔 자체, 성질 자체를 확 바꾸는 과정에 이런 식으로 수사했던 게 통했거든. 그 검사놈들이 지금까지 검찰에 남아서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보력이라든지 언론 전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 수준 같은 것들이 높아지니까 판판이 깨지고 있어서 이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보느냐 했더니 국민들이 과반이 정치보복이 맞네라고 할 정도니까요. 아니 어떻게 CCTV가 이거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굉장히 크게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게 CCTV가 없었다고 했는데 있었잖아요. 그러면 CCTV를 들여다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중간에 CCTV를 갈았다, 뭐 보존 기간 지났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포렌식 하라는 거예요. 그 기계를 안 바꿨다면 포렌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기계를 바꿨다 안 바꿨다를 떠나서 이 사람이 CCTV가 있다 없다를 안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떤 위치에 가요. 그 위치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내가 정말로 돈을 전달할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내 행동이 이 사람 말대로 몇 층에 있는지 참 파악이 안 돼야 돼. 막 이런 내용 때문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CCTV가 없는 줄 알고 그 자리에 갔다라고 하면 그 정도 사람을 파악을 하고 갈 정도면 그 자리에 가서 CCTV가 있으면 회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가서 CCTV가 뭐 있는지 없는지 내가 돈을 주는 이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자리에 CCTV가 있는데 없다라고 알고 갔다는 거. 그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아니 내가 가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새날에 CCTV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게 불법을 자연스러운 거죠.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그렇죠. 않았으면. 그러니까 CCTV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사람은 서칭을 해본 거고 사실은 잘못 알았다는 것 자체는 실제로 서칭을 안 해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니까 거죠. 소설을 쓰고 있는 거야. 유동규는 여기 간 적이 없어요. 소설을 쓰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 소설이 디테일해야 되거든. 그래야 국민들이 믿거든. 그래서 소설을 디테일하게 썼는데 실제로 현지 답사를 안 해봤거나 또는 노드뷰를 보니까 CCTV가 안 보여. 요 소설에 CCTV가 없는 거를 부정한 행위를 이미지화 시키긴 딱 좋잖아요. CCTV를 피해서 만났다. 아유, 진짜, 아이고. 자, 오늘 그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 뭐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 정진상 실장 쪽 입장에 나온 사자성 하나가 더 있어요. 똑같은 말이긴 한데 3인성어랑 똑같은 말. 증자, 살인, 거짓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 지금 갇혀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지금은 긴급 체포된 상황이잖아요. 맞지? 아니요.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신청했는데 발부가 안 됐죠. 기각됐지. 구속영장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증자살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아니 정진상하고 김용이 돈을 받은 적은 없는데 주장을 하고 있고 받았다는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고 소설이 등장하고 없는 CCTV가 있는 CCTV가 없다고 막 변질되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하기도 힘들 것이다라는 법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분석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